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예. 저는 청담 해리슨 병원의 신경외과 김현성입니다. 그동안 김현성 박사 회의 의사를 만나다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저는 현재 대한 채소 침수학회인 코미스의 회장을 맡고 있고, 코미스의 이제 학술지인 제이미스트 저널 오브 미니멀리 인베시브 스파인 서저리 앤 테크닉의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 척추 내시경 연구회 회장을 맡았었고요. 그동안 그 닥터 해리슨 의사를 만나다를 통해서 우리나라 의료의 우수성과 또 우리나라 의료 보험 시스템들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최근에 그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 생활에 AI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 실은 그 수술 척추도 그런 주류를 타서 지금 최근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척추 수술이 기존의 절개 수술에서 척추 내시경 수술로 많은 변화를 이어가고 있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래에는 많은 수술들이 로봇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척추 수술은 아마 그 척추 내시경 수술이 그 기본 바탕이 될 거라고 지금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 다행인 것은 이 척추 내시경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가장 탑 클래스를 가고 있고, 이 분야를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드 한번 좀 보여줘 보시죠. 여기 보시면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한 10개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시청자분들이나 많은 환자분들은 최근에 척추 내시경 수술이 굉장히 많이 핫해졌잖아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척추 내시경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왜 이게 척추 내시경 수술이 기존의 수술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척추 내시경을 하는지에 대해서 10개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닥터 해리슨 김현성 박사의 척추 내시경 수술에 바꾼 세상의 첫 번째 주제로 그 허리 디스크, 척추 디스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뼈를 자르지 않고 수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개의 주제를 이쪽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같이 모시고 같이 대담을 해볼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 청담 해리슨 병원의 황윤아 원장님을 모시고 허리 디스크 뼈를 자르지 않고 수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추간고온 경유 척추 내시경화 요추 수액 제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디스크 수술을 내시경을 한다고 했을 때 한 구멍으로 구멍 뚫고 들어가서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윤아 원장님 간단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청담 해리슨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황윤아입니다. 저도 이 김현성 원장님께서 만든 이런 척추 내시경으로 만든 새로운 세상을 새로 경험하고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배우던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김현성 원장님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정말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이 정말 많습니다. 네. 우선 우리 일반인들이 보기로는 수술이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뭐 수술이나 시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도 많고, 수술이 뭐 여는 수술이나 내시경 수술이나 다 똑같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슬라이드를 보고 간단히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진으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고전의 수술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이 행해지고 있는 수술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방형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법입니다. 현재 수술을 진행하는 그 시술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기 사진에 보이신 조금 잔인해 보일 수 있겠지만 등 부위를 절제하고 10에서 길게는 20cm 이상까지도 절제를 통한 뒤 실제 눈으로 보면서 수술하는 방법이고, 이걸 1세대 수술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수술들을 많이 했죠. 특히 허리 디스크 수술도 예전에는 다 이렇게 절개를 하고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절개 수술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2세대, 3세대, 4세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2세대 수술 보시면 아무래도 절개 범위가 조금은 줄어듭니다. 저희가 절개 범위를 줄일 수 있었던 방법은 넓게 보고 빛을 넣지 않고도 위에 보시는 현미경이 있습니다. 현미경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수술하는 방법을 저희는 2세대 수술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 수술법이 아래 보이시는 이런 긴 뱀처럼 생긴 관을 통해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야말로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이 공간만을 통해서 우리가 최소 침습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시킨 개념을 3세대 수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 병원의 장점이기도 한 4세대 수술법입니다. 4세대 수술법으로 내시경을 통해서 그 여기 보이는 요 구멍을 진짜 거의 연필만한 구멍 정도까지 줄여서 거기에 추가로 더 잘 보이는 환경까지 구성한 것이 4세대 내시경적 수술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게 한 3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발전했는데 실은 저 튜블러 3세대 튜블러 나올 때만 해도 정말 혁신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저게 한 20년 정도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 척추 내시경의 세상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어느 사이에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됐네요. 그러면 이게 기존의 절개 수술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의 그 슬라이드들은 그 객관성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이야기만 우리는 내시경을 하고 있는 분야 우리 이야기만 할 수 없으니까 그 챗GPT하고 제미나이 젠스파크 AI 있죠. AI 그 제미나이라고 하는 챗GPT라고 하는 AI를 통해서 다 데이터를 가져온 거고 오늘 데이터들은 다 그쪽에서 준 데이터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데이터는 아님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존의 절개 수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아까 좀 멀리서 봤던 사진을 가까이서 표현해 주고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첫 번째 보이는 것은 뼈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있는 근육까지. 저희가 이 넓은 부분을 실제 병변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정도 부분입니다. 이 정도 부분을 보기 위해서 여기 있는 큰 근육들, 피부 그리고 안쪽에 있었던 관절면들을 많이 제거하고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근육을 크게 벌리는 것으로 인한 근육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뼈 일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뼈와 이를 둘러싼 인대의 손상 그리고 수술 후 통증 등으로 회복 속도가 늦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를 제거하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효과적인 수술이었지만 정상 조직이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는 조금 불편감을 드렸던 수술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전에는 이 수술도 환자분들이 받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과학이나 모든 것들이 의학도 과학의 한 분야고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수술이 지금이야 이게 예전에 수술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수술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예전에 이런 절개 수술 말고 디스크 병변이 디스크니까 그것만 제거하고 싶은 생각들을 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디스크 그 콩알 만한 거 제거하는데 왜 도대체 내 등을 다 열고 수술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등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넓은 절개술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곤 하였습니다. 예, 절개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이건 그래서 지금은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예전에는 당연히 수술 받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절개 수술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은 많은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디스크만 제거하고 내 몸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요런 타입의 수술은 많이 보질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라고 설명드리는 부분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프지 않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많았는데 사실 제가 새로 옮긴 우리 해리슨 병원에서 수술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 어느 정도는 저희도 좋은 답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절개 수술에서 신경을 확실히 더 넓혀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지금 환자분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최대한
조직을 보존하고 병변만 타겟팅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될 거고 그게 척추 내시경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척추 내시경을 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물론 이제 잘 회복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척추 수술은 아무래도 합병증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절개 수술했을 때 척추 내시경 이전에 합병증들과 척추 내시경 이후의 합병증들에 대해서 간단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동의서라고 하는 수술하기 전에 환자분들께 어떤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당연히 말씀드리고 고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이 신경 손상이라든지 디스크 재발의 가능성, 저희가 적어놓은 출혈 등 이런 가능성들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한 5에서 10%요 정도는 항상 다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5에서 10, 그리고 10 이상까지도 설명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진짜 그 디스크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거나 뭐 협착증이나 다른 병변들과 같이 동반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확률들이 훨씬 더 높아져요. 손상의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척추 내시경 수술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하면서 동의서라는 작업 똑같이 환자분들께 고지를 드리고 있는데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저희가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기존에 설명드렸던 대학병원에서 저희가 개방 수술했을 때 설명드리는 부분보다 조금 더 적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감염 요 측면에 대해서는 요즘은 거의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감염에 대해서는 걱정을 접어두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편히 말씀드리고 있고 특유 출혈 등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수혈 가능성까지 피를 더 드려야 되는 그런 가능성도 설명드렸는데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혈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적게 드리고 있고 그리고 디스크 재발 면에서도 저희가 더 좋은 시야에서 보기 때문에 재발 면에서도 조금 더 적은 확률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척추 내시경 수술이 아주 새로운 치료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 합병증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은 그러진 않습니다. 환자분들 상태도 다 다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합병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절개 수술에 비해서 오래 했던 그런 합병증들이 현저히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런 최소한의 합병증을 가지고 그런 치료를 받는 게 당연히 환자분들한테는 좋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직도 환자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수술이에요, 시술이에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그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예전에야 수술과 시술 경계가 명확했으니까 뭐 수술이에요, 시술이에요? 그런 거 물어보는 시대가 됐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치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 여기 써 있는 스펙트럼처럼 약물 치료를 하시고 신경 차단술 하시면서 보존적 영역에서의 치료를 하시면서 수술로 넘어갑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사실 개방형 수술일 때는 이런 말씀 주신 것처럼 경계가 명확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연필보다 얇은 내시경을 넣고 수술을 하다 보니까 회복도 빠르고 거의 1박 2일 한 4시간 정도만 돼도 환자분들이 간단한 활동은 다 하시기 때문에 시술인지 수술인지 저도 좀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환자분들은 시술로 당연히 낫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시술로는 부족하고 또 수술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환자분들이 시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은 제일 좋은 치료는 병변은 확실히 해결하고 그리고 뭐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고 그게 제일 좋은 치료겠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무조건 시술이 좋다 그게 아니에요. 뭐 시술은 아까 뭐 아시는 것처럼 병변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발도 잘하고 뭐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절개 수술처럼 그렇게 조직 손상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겠죠. 그걸 다 통합할 수 있는 게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술 또 수술 그 다음이 척추 내시경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환자분들이 원하는 시술을 받고 싶다. 예, 근데 수술 같은 치료를 받고 싶다에 가장 부합된 치료가 척추 내시경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그 TLD, 추간공 경유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제가 이 병원장님과 수술 진행하면서 가장 놀랐던 수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수술, 여기에 보이시는 이 하얀 부분이 디스크 병변입니다. 이 병변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저의 개념,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뒤에 보이는 까만색 두꺼운 근육을 다 젖혀 놓고 여기 뒤에 보이는 후방 구조물들, 뼈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물들을 절개를 크게 한 뒤에 병변을 보러 들어갈 기구들이 왔다 갔다 할 길을 만들어줘야죠 라고 설명을 드렸던 수술입니다. 그러나 이런 수술과는 달리 내시경 정말 얇은 기구만을 넣어서 옆에는 추간공이라고 하는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 작은 구멍을 통해 그야말로 뼈절제가 거의 없이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래서 내시경이 들어와서 그 구멍을 통해 요 병변만 제거할 수 있는 수술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좋은 수술이네요. 네, 물론 이건 이제 기술적인 그 러닝 커브가 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충분한 수련을 통해야 되겠지만 이게 익숙해진다고 하면 환자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치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척추 내시경 그 TLD에 대해서 추간공 경유 수액 디스크 제거술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 제작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분 측면에서 저희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후방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뼈들이 많기 때문에 옆에 측면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추간공을 통한 그 길을 만들어 드리는 과정입니다. 이런 얇은 관을 넣고요. 안쪽에 내시경이 삽입이 되면 바로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서 병변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빨갛게 표현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쪽에 구멍을 살짝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구멍만으로 병변 보이는 걸 뜯어내는 장면인데요. 이 병변이 제거되면 신경 안쪽에 넓게 확보된 공간을 눈으로 정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경면들이 이렇게 다 펼쳐져서 환자분 통증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수술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술 상처를 꼬매거나 하지 않고 정말 0.8cm의 상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본드, 의료용 본드로 마지막 봉합까지 해드리는 모습입니다. 참 꼬매지 않는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큰 장점입니다. 정말 예전에는 수술하고 나면 꼬매고 거기에 염증 생기고 그걸 또 다시 빼내고 그런 것들에 그 의사의 일이 많이 들어간 것보다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합병증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게 해결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게 추간공 경유 디스크 수액 제거술은 쉬운 게 아니었었어요 예전에. 근데 여기에 이건 이제 제가 쓴 논문인데 이제 원장님도 설명드렸지만 먼저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실래요? 그렇습니다. 이거 중요한 논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길들을 저희가 처음 발견했을 때 이런 논문을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작성하고 이게 다른 의사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는 게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한 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구멍입니다. 그 구멍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디스크를 그러니까 직접 보게 되는데 가장 효율적인 통로를 발견했다라는 논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수술법을 통해서 어떤 임상적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비디오 등을 통해 또 제작을 해드렸고 이런 걸 통해서 세계의 여러 의사들이 나도 이런 시야를 확인하면서 수술할 수 있다면 이런 거를 배워가는 그런 논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개 논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추간공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뼈가 딱 있어요. 그래서 실은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싶은데 그 뼈 때문에 막히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해요. 그래서 추간공 수액 제거술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작업을 할 수 있는 디스크를 꺼내야 되니까. 또 하나는 그걸 어떻게 잘
그 움직여 가지고 그 타겟팅을 해서 그쪽 목표점을 가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그전에는 안 됐었거든요. 그게 저 두 논문으로 해결됐죠. 또 하나는 그중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디스크가 이제 그 경막 내로 터진 그 경우들은 예전에 정말 힘들었었잖아요.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표가 됐던 논문들이죠. 그러면 이게 TLD라고 하는 추간공 경유 수액 제거술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을 바꿨다라는 표현이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저의 세상은 수술을 하려면 뼈도 잘라야 되고 근육도 다 절개해야 되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드렸던 세상이 저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뒤로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말이 맞다라고 보는 건 척추의 안정성입니다. 그동안 근육 뒤에 있던 뼈들로 단단하게 잡혀 있었던 걸 좀 망가뜨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척추 안정성을 거의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그 까만색으로 표현된 근육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입원일을 저희는 2박 3일 정도까지도 설명드리고 있고 그래서 1박 2일 뭐 수술 전에 수술한 준비 등 과정 다 포함하면 당일 또는 1박 2일이라고 저희가 작성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쁜 직장인분들 그리고 고령 환자분들은 빨리 일어나서 복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세상을 바꾼 수술이라는 점이 정말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1박 2일이나 당일 퇴원도 가능해요. 근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환자분들이 너무 빨리 좋아지니까 본인이 수술 받은지를 몰라요. 빨리 퇴원시키면 활동량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재발이 많아져요. 그래서 입원을 좀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절개 수술하고 내시경 수술하고 이런 그 차이점들을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그렇습니다. 먼저 좀 객관적으로 절개 크기 10cm 정도는 사실 기본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걸 1cm 및 저희는 0.8cm까지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부분 마취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신 마취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을 거의 없게 만들어 놓았고 입원 기간의 단축, 그로 인한 일상 복귀 시간이 이렇게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자분들께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등 부위에 큰 상처가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을 거의 손톱보다 작은 상처가 남는 것은 환자분께는 굉장한 장점이고 역시 감염 위험이 거의 없다라는 점도 마지막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되게 추간공 TLD를 하신 분들이 추간공 경유 수액 제거술이라고 하는 옆구리 수술이라고 그러죠. 그거 하신 분들 나중에 재발되거나 다른 데 병변 생겨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수술하는지 잘 몰라요. 딴 데 가면. 그래서 나도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유심히 보고 그러는데 확연히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척추 내시경 수술이 벌써 30년이 돼 가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많이 퍼지지 않았었잖아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아요. 왜 그 좋은 치료가 그동안에는 발전되지 않았냐 이런 것들에 대해 의구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30년이라고 말씀하셔서 사실은 제가 어린 시절이 30년 전인데 그때부터 하셨던 수술이긴 하지만 사실은 저도 숙련되고 이걸 접근 자체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이라든지 의사들도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관에서는 잘 하지 않는 수술이기도 하고 그래서 숙련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에 익숙하셨던 분들이라면 자주 시도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장비와 시스템은 저희의 기술을 점점 더 같이 수술 실력과 더불어 장비 시스템이 같이 올라오면서 이게 좀 맞아가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척추 내시경을 이제 그 교육 기관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하나만 받고 넘어갈게요. 카르페디엠 님께서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전신 마취를 무서워하시는데 내시경은 하반신 마취나 수면으로도 가능한가요? 깨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은 이제 이쪽 부분은 그 청남 해리슨 병원이 오랫동안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미 해결됐습니다. 물론 경추 부위나 다발성 유압술 엄청 여러 부위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전신 마취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허리 수술 한 95%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다 그 척추 경막의 마취라고 하죠. 전신 마취가 아니에요. 척추 마취하고 수면 마취
어머님들은 뭐 부모님들 환자분들 잘 모르세요. 그래서 수면하고 전신 마취는 안 하고 그렇게 마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전신 마취에 대해서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충분히 내시경으로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밌는 케이스들 몇 가지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케이스들 많이 가지고 나오고 싶었는데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몇 개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개 좀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43세 여자 환자분이세요. 저기 보시면 허리가 완전히 휘어 있거든요. 저게 왜 휘어 있냐면 실제 보면 여기 보시면 3번, 4번이라고 하는 여기에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콩알만한 이 디스크가 생겼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저렇게 허리가 휘어진 거예요. 근데 환자분들이 실제 이런 허리가 휘어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여기저기 병원 다니면서 주사 치료도 맞고 뭣도 하고 하면서 수술하게 되면은 저게 뭐 허리가 안 펴진다든지 아니면 더 심해질 거라든지 그런데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척추 내시경 수술과 절개 수술이 어떤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AI 젠스파크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비교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여기 오픈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개방형, 뒤쪽에 등을 열고 하는 수술법입니다. 그래서 후방 접근을 사용하고 현미경, 아까 2세대 수술법 현미경을 이용하여 그 후방을 뒤에 있는 구조물들을 일부 절제를 하고 들어가서 추간판 조각을 직접 잡아 끌어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보이시는 경막 손상이나 뇌척 수액 누출, 그리고 신경근 손상, 그리고 수술 부위 감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수술률이라든지 재발에 대한 위험성을 약 5에서 15%까지도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나 그런 걸 해야 될 수 있으니까 폐색전증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존의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이 정도의 합병증 때문에 무서워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내시경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아까 보여드렸던 TELD 수술, 추간공을 통해서 접근하는 구멍 하나만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똑같이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치료를 할 수 있는데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면 더 좋은 수술이 될 수 있다는 건 자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에서 보여지듯이 결국은 전체적인 합병증 가능성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여기 오픈 대비라고 써놓으셨는데 여기 전에 보여드렸던 고식적 수술법에 비해서 경막 손상이라든지 뇌척 수액 누출 등 위험한 합병증 가능성을 많이 줄였고 80%면 엄청나게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 감염도 역시 매우 낮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정도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신경 자극 정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연구 손상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 없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마지막에 보면 재발성 추간판 재발되는 거나 재수술률이 기존에 비해서 50%에서 30% 줄인다는 것만 해도 저것도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재발이 안 되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환자분들한테 정말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환자는 추간공 수액 제거를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환자분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렇습니다. 참 놀라웠던 기억이고요. 저한테도 3번, 4번 부위에 그야말로 콩알만한 디스크가 없어졌을 뿐인데 처음 해보셨던 그 S자 모양으로 휘었던 허리 기억하셨는지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일자였던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오히려 여기 옆에서 본 커브도 좋아지고 앞에서 본 커브도 좋아져서 척추 정렬이 오히려 좋아졌던 경험은 저도 굉장히 놀랐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측만증이 있는 상태로 오래 통증이 있으면 측만증이 생기잖아요. 오래 되게 되면 다른 분들도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 이 환자분도 보면 그 밑에도 예전에 생겼던 문제인데 그 문제가 연장되면서 아마 그 위에가 디스크가 생겼던 것 같은데 그 전에 그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저 위에 문제가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환자분은 43세 젊은 아가씨인지 명확히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이신데
이렇게 다시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척추 내시경이라는 겁니다. 실은 이 환자분은 절개 수술했으면 제가 봐서는 정상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후보험에도 병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유압술로 갔을 가능성도 꽤 있어요. 물론 뭐 디스크만 꺼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결과는 얻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제 아주 간단한 케이스예요. 다음부터가 좀 더 재밌는 케이스들인데 오늘 케이스들은 좀 더 심한 케이스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뭐 다들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72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잘 보시면 이게 예전에 수술한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디스크 이게 뼈가 좀 제거된 흔적이 있고 예전에 수술한 거죠. 근데 그 부위에 디스크가 생겼는데 진짜 어마무시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기는 허리 밑에 자리 4번, 5번이나 5번, 6번 또 3, 4번도 아니에요. 2, 3번 같은 경우는 거의 중추신경에 가깝고 그 뼈가 그 공간이 아주 좁기 때문에 수술 자체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거든요. 절개 수술하게 되면. 그래서 실은 이런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절개 수술하는 게 좀 데미지가 좀 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이 정도 그 디스크가 있게 되면 마미총이라고 하는 이 마미총은 일반인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신경의 가장 두꺼운 신경이 눌려가지고 그게 이제 상하게 되면 하지마비가 오게 되거든요. 뭐 대소변을 못 가지고 하지마비가 오게 되는데 그 정도의 상태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환자를 절개 수술했을 때하고 내시경을 수술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 환자분의 경우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전에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수술법은 이렇게 뼈를 다 잘라가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수술법을 그대로 생각해 보면 그 부분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뒤쪽으로 또 그 여러 가지 수술하고 나면 우리가 유착이라고 하는 조직들이 상처나면 흉터 생기듯이 우리 조직에도 다 흉터가 생깁니다. 그런 조직들은 속된 말로 좀 떡져 있다고 하는데 그 떡진 조직들을 다 하나씩 발라낼 생각을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그 고민을 하면서 신경에 대한 합병증을 설명드린다면 재수술에 대한 합병증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감염에 대한 가능성도 훨씬 높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착된 조직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경막 파열의 가능성을 10%까지도 말씀드릴 정도로 이런 손상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경 손상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네요. 밑에 보면은 초기 수술에 비해서 거의 10% 20% 이상의 합병증률이 더 증가된다. 5%에서 10% 20%니까 2배에서 4배 가까이 증가가 되는 거죠. 실은 이 환자는 기존의 수술이라고 하면 유압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절개 수술보다는. 근데 젠스파크가 이제 그 후궁 절제술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어찌됐든 간에 이 환자는 젠스파크도 이게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장점인 게 뭐냐면 이게 그 내시경 수술은 아주 그 간단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술이나 그런 준비 과정들이 아주 짧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수술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절개 수술은 이제 수술도 준비해야 되고 마취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과정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시경을 했을 때는 그 차이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시경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후방으로 접근하는 걸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일단은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길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전에는 손대지 않았던 다른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착 조직을 만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서 안정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할 때 저희 뭐 수술하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여기 경막 손상, 뇌척수액 누출의 가능성을 거의 8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저러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수술과 똑같아진 확률로 안정적인 수술을 도와드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계속 설명드리는 이 TELD 수술은 굉장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분에게 이 지금 젠스파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합병증도 50% 이상 줄이지만 특히 신경 손상이나 그쪽에서 80% 이상의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분에게는 훨씬 더 안전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이제 그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환자의 수술 후 결과입니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역시 놀랐던 수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아까 갔던 이 길, 후방의 길을 저희는
포기하고 이 부분은 저희 손대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손댄 흔적이 이렇게 보이는데 수술 직후다 보니까 살짝 크게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엔 다 없어지는 자국입니다. 그래서 요 길을 통해서 옆으로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디스크를 다 제거했습니다. 옆에서 본 사진으로 보시면 조금 더 저명하게 보일 수 있는데 까맣게 됐던 부분이 거의 없어지면서 이제 신경이 자기 길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많이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케이스 또 재밌는 케이스인데 이 환자는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환자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 환자분은 22살 남자 환자분인데 잘 보면 이게 신경이 디스크 엄청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실은 디스크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신경 공간인데 실은 신경이 요만큼밖에 안 남아 있어요. 이게 그러면 한 90% 이상의 신경을 먹은 거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 그리고 환자분이 왔을 때 엉덩이 감각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고 엉덩이의 감각이 떨어져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마미총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을 넘어가면 바로 대소변을 못 파요. 그럼 끝이에요.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경우에서도 절개 수술과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디스크를 봤다면 대량으로 터진 디스크는 저희 교과서상으로는 아직도 유합술, 그러니까 넓은 범위 절제를 해야 되고 그게 넓은 범위 절제를 하게 되는 경우 척추의 안정성, 척추가 흔들거리기 때문에 그 흔들거림을 방지하기 위한 이 사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사못 고정술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술법을 생각한다면 여기 보이시는 넓은 범위의 추간판 후궁 절제를 통해 추간판 아픈 부분을 제거하고 그 넓어진 범위를 보존하기 위한 케이지라고 하는 인공뼈를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공뼈를 꽉 잡아줄 나사못 고정까지 끝내는 수술이 커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합병증은 기존에 있었던 합병증 이외에 이제 수술 부위 유합이라든지 기계적 고정 문제에 대한 합병증을 추가로 생각해야 되는 조금 고통스러운 22세 환자에게는 조금 고통스러운 수술이 여기에 더 문제가 이제 22살인데 이미 한마디를 유합을 하게 되면 허리 동작 자체가 일단은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가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추후에 생기는 2차적인 그 우리 연접부 문제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시경으로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내시경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역시 옆으로 접근을 합니다. 옆으로 접근해서 거대 탈출 제거라고 표현된 부분. 내시경을 통해서는 작은 콩알만한 디스크든 큰 디스크든 직접 보면서 신경하고 붙은 부분까지 다 제거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아까 말씀드린 여기 하얀색 조그만 부분에 신경이 남아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절제를 합니다. 무턱대고 저희가 절제하는 게 아니고 신경을 하나하나 방리해 가면서 이렇게 큰 디스크도 깨끗하게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반적인 수술에 대한 합병증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불안정으로 인한 가능성을 현저히 없애버릴 수 있는 우리가 요 수술을 한다고 해서 꼭 나사못 고정을 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22세의 환자분이라고 하면 이런 일반 수술보다는 내시경 수술이 조금 더 옳은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실은 합니다. 이건 척추 추간공 경우 수액 제거술 중에 난이도 중에 최상급이죠. 실은 이 환자분은 딴 데 갔으면은 아마 뭐 추간공 못 했겠죠 당연히 아마. 저기에 내가 수술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아마 딴 데 가셨으면 유합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결과를 한번 좀 보여줘 보시죠. 예, 아까 그 환자 사진입니다. 똑같은 그 환자 사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술했는지 마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보면 뒤쪽에 절개선이나 우리가 수술했던 흔적들이 MRI에서 남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거의 안 남습니다. 여기 살짝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 흔적조차 보이지 않게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서 신경을 다 막고 있었던 디스크를 다 걷어낸 모습을 MRI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실은 내가 왜 이 환자가 기억에 남냐면 이 환자가 이제 22살 먹었는데 통증이 갑자기 심해져 가지고 왔는데 이제 마미총이 돼 가지고 왔어요. 이제 엉덩이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왔어요. 환자분 혼자 왔는데 이제 수술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일단 내가 대학병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죠. 또 수술 마미총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딴 데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들이 그 빡빡 우기서 나한테 받았어요.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이야 물론 이제 척추 내시경하는 이제 그 숙련도 있으신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늘어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때 당시엔 딴 데 갔으면 내가 봐서는 100% 유압수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환자가 그걸 받는 거하고 이걸 받는 것은 완전히 삶이 바뀌거든요. 유압수를 안 했더라고 하더라도 이 환자가 그 감압술하고 디스크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합병증이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는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 본인이. 마미총 증후군은 중심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여러 개 가닥가닥 내려오는데 그중에 가장 큰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항문이나 소변 보는 데까지 다 가는, 대소변을 다 관장하는 데까지 다 가는 신경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신경이고 가장 큰 신경이고 가장 가운데 있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그게 상하게 되면 그 대소변에 장애가 올 뿐더러 다른 신경도 이미 상한 거기 때문에 하지마비가 같이 와요. 그러면 완전 하반신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걸 마미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음 케이스도 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도 재밌는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는 15살이에요. 근데 아까 팔스가 브릿증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척추뼈 끝에 붙어 있는 뼈들이 뒤쪽으로 하필 튀어나오면서 이 친구들 뼈 조각들이 신경을 잔뜩 누르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누르면서 마비 등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데 날카로운 조각 위에 풍선 같은 아주 얇은 조직의 신경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가 지금 그때 중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고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는 거야.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그걸 이미 그 다른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고 몇 년 동안 통증 알았는데 이 포스리아 포피지알 링 프랙처가 간단히 디스크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엄청 수술이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뒤에서 들어간다면 이 부분 신경 전체를 다 옆으로 젖혀놔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올 수 있는 신경 손상의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날 같은 뼈 조각이 풍선같이 얇은 신경 위에 얹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옮긴다는 게 생각만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경 조직의 손상 가능성을 꼭 생각해야 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절개 수술한 거하고 내시경 수술한 거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역시 수술에 대해서 그 뒤에서 많이 젖혀내야 되기 때문에 주변의 뼈를 많이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가 후궁절제술을 넓은 범위로 시행하고 여기 유합술이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시 이 유합수술로 인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계적인 문제 등을 항상 고려해야 되고, 역시 이분은 더 젊습니다. 15세 환자입니다. 그래서 15살 환자가 유합술을 하면은 요거는 굉장한 선택이고 환자분께도 큰 선택이고 의사한테도 큰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내시경은 어떤가요? 이런 가능성을 확실히 줄일 수 있고, 저희가 옆으로 역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접근했을 때 이 신경을 옆으로 젖혀놓을 그런 필요성을 일단 없앨 수 있습니다. 옆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병변을 보기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똑같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계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신경근 손상의 가능성도 0.5에서 1% 정도로 낮은 가능성을 안정적인 수술을 효율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합병증이 훨씬 줄겠죠. 맞습니다. 이건 난이도가 아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상급이죠. 실은 이건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추가항공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그 논문도 이미 제출했는데 이게 앞으로 기술이 몇 가지 기술기들이 있어요. 그 발전 그게 교육이 되면 충분히 앞으로 이게 내시경으로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직은 많은 의사들이 도전조차 하기 힘든 영역인데, 역시 그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의 의사분들께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걸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역시 계속 도전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역시 이 영역에 다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황 원장님 있습니다. 계실 때 했던 수술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들 그때 걱정이 많았죠. 이게 저게 될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태평했던 거예요, 그때. 그러면 이 환자의 수술 후의 사진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역시 여기 보시면 됩니다. 그 뼈 조각들을 안전하게 제거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 뼈 조각이 제거되면서 신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눌리고 있었던 신경 모두 다 제거를 했고 옆에서 보나 잘라서 보나 깨끗하게 제거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맛있는 거 사들고 다시 오라 그랬어요. 본인이 나중에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예, 이게 마지막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분은 70세 남자 환자입니다. 보면, 실은 1번, 2번이라고 써놓은 게 허리에서 굉장히 상위 부위인데, 이 환자분도 실은 예전에 수술을 했어요, 여기 보면. 근데, 상위 부위 디스크는 수술이 일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신경막 안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터져 들어갔어요. 그건 정말 수술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디스크하고 신경막은 따로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막을 따로 싸고 있는데 그 디스크가 푹 터져가지고 이 안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신경을 직접 다 누르고 있고 신경 구멍 다 나버렸는데 그렇게 오신 분이세요. 되게 저렇게 경막 내 디스크 파열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환자분들 거의 걷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요. 실제 이분도 그렇게 오셨고.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음 사진에 보시면은 여기 신경을 저희가 절제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요 신경을 절제하고 들어가야 보이는 게 그 디스크입니다. 여기 보이는 요 까만색 부분이 디스크인데요. 이 부분은 이게 신경막을 절제하고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희귀한 응급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굉장히 저도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적인 수술법으로 진행을 한다면 이렇게 넓은 부분에 신경막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막 손상의 가능성을 저희는 항상 많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절개 수술을 하게 되면 100% 유압수를 해야 돼요. 유압수를 하고도 여기 잘 보시면 신경 손상, 경막 손상 이거 있죠. 합병증률이 굉장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3에서 7%, 3에서 9%면 여기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11에서 77%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실은 예전에는 경막 내로 그 디스크가 터지게 되면 어쩔 수 없었어요. 뒤로 다 열고 뒤로 열어야 돼요. 이미 유착이 돼 있는데 예전에 수술했는데 그리고 거기 신경을 다 열고 다시 디스크 꺼내고 앞에도 맞고 뒤에도 맞고 그러면 신경이 안 상하겠어요. 아무리 수술 잘하신 분도 신경이 일부가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다가 이게 그 신경막을 찢어놓는 데 생기는 그런 합병증들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생기지 않는 뇌졸중 심혈관계 문제까지 이렇게 그 젠스파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게 내시경으로 해결된다고 하면 진짜 그 세대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 병원에 꽤 많았죠. 네. 우리 병원은 이제 이쪽 진짜 어려운 환자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내시경을 했을 때는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미 이전에 하셨던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셨던 수술도 정확히 진행이 잘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시경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내시경으로도 옆으로 들어가서 신경막 내 접근도 가능하고 디스크 접에 있는 것도 저희가 제거하는 모습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경 수술을 통한 장점은 역시 최소 침습이기 때문에 흉터는 똑같습니다. 흉터도 똑같고 그리고 경막 손상 등 위험한 합병증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수술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은 이게 내가 이 논문을 2010 몇 년에 썼던가요? 그 전에 썼을 때만 해도 이게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죠. 실은 이게 경막 찢어진 걸 패치를 붙이는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 옆으로 들어가서 신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들도 다 내시경으로 가능한 시대가 될 겁니다. 실은 이게 경막 내로 터진 디스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병원밖에 케이스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쪽이 우리나라에서 이쪽 부분을 성공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외국에는 아직 없어요. 이걸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저렇게 심각한 경우의 디스크도 문제들도 앞으로 내시경으로 다 가능한 시대가 곧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 결과를
좀 보여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예, 수술 깨끗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요 점점 이렇게 보이는 것들 이게 신경이 이제 펴지면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안쪽에 있는 디스크 깨끗하게 해결했고 그렇다고 신경막에 구멍이 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동그란 유지 잘 되어 있으며 문제 없이 수술이 끝난 MRI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환자분들은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그게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설명을 드려도 잘 몰라요. 환자분들한테 이게 정말 이건 심각한 병이고 잘못했으면 진짜 똥오줌 못 고르고 살았을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한 건지 알아요.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그동안에 특히 우리나라는 내시경이 거의 30년의 기간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이게 축적이 되면서 발전을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지. 앞으로 또 이게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리드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더 좋은 치료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추간공경류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실은 지금은 디스크 수술은 척추에 생긴 디스크 수술은 절개 수술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내시경으로 다 가능한 시대가 됐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뿐만이 아니고 등 심지어 목까지도 디스크로 다 내시경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면 결국에는 거기에 수술하지 않고 나서 생기는 합병증들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거기를 본인이 다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진짜로 합병증이 마비가 온다든지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증상이 본인들은 좋아졌다고 하는데 대부분 증상이 남아요. 진짜 수술해야 되는 분들은 안 하고 나면 저린 것이 남다든지 아니면 날씨가 안 좋아지면 아프다든지 그런 것들이 남아요. 근데 그건 이야기 안 하시죠. 대부분 그런 증상들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걸 평생 가져가야 되고. 하지만 내시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은 치료들을 할 수 있고 물론 내시경이라고 해서 그냥 천지개벽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진 않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치료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질문을 몇 분만 좀 받고 갈까요? 동동희 님이 안녕하세요. 허리 디스크 왼쪽 부분이 터져서 수술을 했고 수술 다음 날에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3일 후부터 왼쪽 다리가 저립니다. 근육통은 아니고 신경이 눌리는 느낌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술을 한 번 더 받아야 할까요? MRI 비용, 수술 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민입니다.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단은 재발의 가능성을 아예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MRI 정도를 조금 간단하게 찍는 것도 있습니다. 병원마다. 그래서 간단한 MRI 촬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일 후부터 왼쪽 다리가 다시 저리다 그래서 저린 정도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전 통증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 50% 이상까지 올라간다면 그거는 재발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소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은 수술 후에 그 환자분들이 통증이 제로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0일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전에 이미 신경이 눌려 있기 때문에 그 신경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림 증상이나 다리 통증들이 일부 없다가도 병원에 있을 때 별로 안 아파요. 주사도 맞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안 아프다가 집에 갔을 때 아픈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이 환자분처럼 디스크가 재발 가능성이 있는 환자분들도 디스크 수술인 경우는 대부분 부드러운 디스크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가라앉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충분히 쉬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그게 오히려 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겼으면 충분히 쉬고 본인이 안전가려라고 그러죠. 충분히 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병원 가서 MRI도 찍고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어머니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 중이신데 갑자기 허리도 아프다고 하십니다. 50견부터 무릎 허리까지 통증으로 힘드신데 연세로 인한 증세인가요? 치료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무릎 부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 부위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허리랑도 연관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다리 이런 경우는 허리 자체의 커브를 변형시킬 정도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같이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엑스레이 정도라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일단 진통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보존적 치료를 먼저 진행해 보신 다음에 거기에도 효과가 없으시다 하면 허리라든지 그런 관련된 MRI 검사 추가로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담 해리슨 병원의 황윤아 원장님과 닥터 해리슨 김현성 박사의 척추 내시경 수술이 바꾼 세상 첫 번째 이야기, 추간공 경유 수액 제거술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앞으로 그 10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척추 내시경과 기존의 수술과의 많은 차이점들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3월 21일 장지우 원장님과 목 디스크에 대해서, 목 디스크가 기존의 수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많은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소중한 시간 내주신 황윤아 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월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